이승원 시사평론가 바로 모시고요. 끝내주는 세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푸틴, 러시아의 푸틴이 북한의 김정은을 방문했다. 그러고 보니까 갑자기 좀 아까 제가 열내가지고 상속세 깎아주면 안 된다고 막 얘기했는데 이분은 나라를 통째로 상속받으신 분이네요. 김정은 위원장. 네, 그렇죠. 상속세 3대째. 내셨는지 모르겠어. 그런 거 없죠. 네. 세상 가장 편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런데 요즘 갑자기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시는 것 같더니 급기야 푸틴이 방문을 했네요. 네, 일단 오늘 새벽이었죠.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 밝히는 것도 새벽 2시 반이 넘어서 공식적으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도착했다라고 공식 발표했고, 원래 1박 2일 일정이어서 18일부터 19일까지 양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정상회담으로 기대했으나 새벽 2시 반 뭐 이렇게 도착하는 정상 봤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지각인지 의도된 지각인지 저는 후자 쪽에서도 약간 그 뭔가 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의도된 새벽에 의도된 지각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실 시간은 좀 조정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비행기 타고 이제 오는 거지만 이 극동 지역에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평양에 간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을 할 수 있었어요. 모스크바에서 날라오면서 뭐 폭풍이 몰아쳤다거나 이런 거 아니니까. 그래서 조절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 메르켈을 뭐 4시간 이상 기다리게 했던 것처럼 아베 총리였습니까? 2시간 반 기다리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약간 좀 버리시기도 하고 약간 의도된 지각이 아니었나. 그래서 1박 2일이라는 어떤 그 일정 자체를 당일치기로 해서 외교적인 어떤 부담? 뭐 이런 것들 좀 스스로 줄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왜냐면은 외교라는 거는 뭐 장소, 기간, 뭐 일정 모든 것들이 다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당일치기 외교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이제 주목받으니까 약간 힘을 빼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북한 가서 하룻밤 잘 정도는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네. 외교는 참 어떻게 보면 약간 유치한 것 같기도 하고. 유치해요. 뭐 의자 자리 배치 가지고 막 화내고 집에 가고 막 이러니까. 북한에서는 의전을 되게 많이 준비를 한 것 같던데요. 준비했고 실제 이제 24년 만에 그 러시아 최고 지도자, 그때도 물론 푸틴이었고 지금도 푸틴인데 아무튼 최고 지도자가 지난 2000년에 당시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제 아버지를 만난 거죠. 김정은의 아버지를 만났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방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준비했을 텐데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보통 뭐 축포 터트리고 노래하고 막 앞에서 막 꽃다발 막 흔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게 마련인데 새벽 2시에 그런 걸 하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북한이라도 그거 어려운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되게 외롭게 혼자 터벅터벅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터벅터벅 가서 이제 인사하고 뭐 이제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런 장면들이 연출이 됐고요. 의전 담당하는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북한 측에서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공항은 굉장히 좀 조촐하게 그런 환영식이 진행이 됐고, 어쨌든 만나서 조금 전에 보니까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양국 정상회담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속보가 지금 연합에 떴네요. 네. 그래서 이전에 이제 보면은 김정일 같은 경우는 3차례 방문했어요. 2011년 사망하기 전에 김정일 같은 경우. 김정일이 러시아를. 네. 푸틴이었죠? 그때 푸틴이었죠. 네네. 그래서 러시아를 한 3차례 방문했고, 이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지난 19년에 이제 갔죠. 19년에 가고 작년 9월에 가고, 그리고 이제 올해 초에 최선희 이제 외무상이 가서 푸틴 영접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는데, 이제 앞으로 푸틴이 그 자리에 있는 한 김정은은 아마 그 자리에 계속 있겠죠. 확실하게. 네. 푸틴 같은 경우는 뭐 만만치 않겠지만 이 둘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만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양국 간의 관계가 긴밀해지는 거는 맞습니다. 당일치기가 되더라도 어쨌든 양국 정상이 서로 국가를 왕래한다는 건 상당히 외교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애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푹 담그지는 않으려는 인상을 준 것 같은 느낌은 좀 뭔가 좀 드네요. 김 빠지는 느낌이 처음에 그러게요. 좀 있었죠. 처음부터 이제 원래 순서대로라면 저녁쯤 도착해서 만찬 성대하게 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공식 일정 다음 날 뭐 12시쯤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하고 모두 발언하고 뭐 이래야 정상인데 지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어쨌든 모양새가. 만약에 저녁 시간에 왔으면은 막 꽃다발 들고 대대적으로 환영하고 그렇죠. 꽃다발 받고 활짝 웃으면서 같이 사진 찍고 이런 것들이 다 네. 중계가 됐을 텐데 그거는 없었던 거네요. 그래서 영상 봤더니 이제 그 비행기 엔진 소리만 이렇게 나고 음악 소리도 안 나고 굉장히 좀 건조한 빵빠라방 이것도 없고요.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건조하게 진행됐습니다.
또 그게 외교가 그런 메시지도 있고 참 미묘하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실제 무슨 얘기가 오가고 어떤 의제가 언급되고 결과적으로 이게 두 나라 사이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것일 수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미리 얘기가 나온 게 있나요? 그 실패한 정상회담은 없다고 물론 이제 하노이에서 김정은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이 그 어떤 관례를 깼지만 웬만한 정상회담은 무조건 성공이죠. 왜냐면 이미 다 정리가 됐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푸틴이 방북 앞두고 18일, 그러니까 어제였죠. 이게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보면 북한의 노동신문. 북한의 노동신문에 이제 기고를 했는데 보통 외국 정상들이 그 나라 가기 전에 그 나라 대표적인 매체 뭐 이런데 이제 기고하는 형식을 빌려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이제 미리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할지 대략 개괄적으로 소개가 돼 있어요. 그래서 노동신문 이제 첫 번째는 안보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경제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양국 간의 어떤 인적 교류. 인도주의적 교류 이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푸틴 왈 우크라이나에서 진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특수 군사 작전을 굳건히 지지하고 주요 국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연대를 표하고 있는 그 북한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다, 높이 평가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 군사 작전이라는 게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러시아는 뭐 침공 전쟁 이것이 아니라 특수한 군사 작전이라고 처음부터 데피니션을 그렇게 하고 2022년에 이제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러시아 사람들 구출한다는 등 뭐 이런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뭐 역사적 배경까지 들먹거리면서.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군사 작전을 하고 있고 북한이 유엔 무대에서 등등해서 우리에게 계속 지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감사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가로치고 이제 생략된 단어들이 있는데 그동안 이제 국제사회 의심하고 있죠. 미사일하고 탄약을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쭉 있었고, 실제 그 나토 사무총장 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 100만 발 이상, 그리고 이란 같은 경우는 공격용 드론 1000개 이상을 공급했다. 이렇게 왜냐면 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얘들이 얼마나 컨테이너들이 갔는지 그 안에 탄약이 몇 개 정도 들어가 있을 것인지 대충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숫자까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국무부 매슈 밀러 대변인 같은 경우도 지금 수십 개 탄도미사일 갖고 11,000개가 넘는 군수품 컨테이너를 불법 이전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시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어젯밤 미국 시간하고 좀 다르니까요. 현지 시간 18일 그 블링컨 국무장관도 이 나토 사무총장하고 이제 그 회담을 한 다음에 기자회견에서 관련 이제 질문을 받고 우리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의 무기가 이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민감해하고 있어요. 예민하게 받아들이네요. 굉장히 예민해. 왜냐면은 이틀 연속 국무부 백악관, 국무부 장관 뭐 다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그 주목받고 있는지 알고, 그래서 이제 푸틴이 새벽에 도착한 것은 아닌가. 뭐 그걸 즐길 수도 있지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군사적으로 이제 평가를 했고, 푸틴은 이제 두 번째 워딩은 이런 겁니다. 이 노동신문에 나온 건데,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키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상호 결제 체계. 네, 이게 핵심이죠. 그게 딱 들리네요. 딱 들리죠.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근데 지금 결제 이제 체계라는 게 어떤 내용이죠? 이제 달러 세상이잖아요. 네, 기축통화. 그렇죠. 달러 세상이니까 이제 달러로 모든 것들이 좌지우지되는 세상에서 이제 벗어나고 싶어, 뭐 이런 거겠죠. 그런데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위안화로 이제 많은 걸 결제를 하려고 하고 실제 그걸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시도를 해왔고, 이번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결제 체계를 발전시킨다라는 얘기는 불과 며칠 전 G7, 조금 이따 시간 되면 얘기하겠지만 G7 정상회담이 13일부터 15일까지인가 열렸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러시아, 해외에 퍼져 있는 러시아의 자산을 동결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서 여기저기 예를 들면 영국, 프랑스, 뭐 독일 다 자산이 있을 텐데 그거를 2022년 압수하는 거죠, 말하자면. 동결이라는 동결했죠. 건. 그거를 운용해가지고 거기 나오는 이자 수익으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푸틴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내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동결해서 그걸로 막
내 적군에게 주고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독일 계좌에 러시아 돈이 들어가 있으면은 네. 그 돈에서 나온 이자를 우크라이나한테 네, 주겠다 맞아요. 지금. 네, 네. 그걸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결의를 했네.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이제 푸틴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달러로 이거 진짜 이 세상이 달러로만 지내는 거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마침 또 G7이 그렇게 결의까지 하니까 굉장히 크게 반발했고 뭐 러시아에서는 공개적으로 이제 무자비하게 뭐 보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도 북한 입장에서 마찬가지예요. 뭐 달러를 쉽게 쓸 수 없으니까 뭐 위안화가 됐던 아니면은 뭐 암호화폐가 됐던 북한 측과도 이해관계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난 2월에 러시아 재무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 브릭스 국가 있잖아요. 네네네네. 브릭스 중국, 브라질 뭐 요즘 막 등등. 새를 키우고 있죠. 그렇죠. 네. 이제 글로벌 사우스의 중심이기도 하고. 옛날에 제3세계 같은 분위기죠. 네, 네.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목소리가 커졌고 당장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그렇죠. 브라질, 중국. 뭐 이번에 또 회원국이 올해부로 4개국이 더 이제 들어갔죠. 이란 등등. 브릭스가 그러니까 B가 브라질, R이 러시아, I가 인도. 인디아, 그리고 C가 차이나, 그 S가 S가 네,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네, 이렇게. 플러스 지금 근데 이제 지금 막 많아지고 있는 네, 거죠. 네. 올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 등등 해가지고 4개 국가가 더 이제 포함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6개인가 4개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안에서 이제 브릭스 우리끼리만 그 결제 시스템 만들자 이런 아이디어가 꾸준히 진행돼 왔었어요. 그래서 지난 2월에 그 러시아 재무장관 워딩 보면은 브릭스 국가 간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결제 시스템인 브릭스 브릿지 이걸 만들자고 제안을 했고 이제 준비돼 있다라고 하니까 이 안에는 이제 위안화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이 원하는 건 그거니까. 그래서 실제 암호화폐 등을 이용해서 이제 서로 결제하자 이런 얘기들 논의를 하고 있고 실제 조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 맥락이라면 니네들도 들어와. 지금 뭐 그런 논의들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죠. 러시아의 루블화를 브릭스에 말하자면 기축통화로 사용할 수도. 루블화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 브릭스 내에서도 사실 만약에 쓴다면 소위 그 암호화폐 혹은 위안화가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암호화폐나 위안화. 네. 지금으로서는 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제 위안화라는 게 이제 중국 돈이니까 뭐 인도랑 러시아가 또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꾸 암호화폐 이제 굉장히 중립적인 암호화폐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얘기들이. 그런데 그러면 이번에 노동신문에 기고한 내용 중에서 그 상호 결제라는 말은 루블화를 가지고 북한하고 러시아가 무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는 이해하지 않고 이제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과 상호 결제 체계를 발전시킨다. 그러니까 일단 달러에서 벗어나자. 달러에서 벗어나자까지. 그리고 뭐 유로화에서 벗어나자 이런 개념이고. 그래서 이제 그게 위안화가 될지 루블화가 될지 디지털 화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브릭스 차원에서 이 결제 시스템을 좀 다변화하자는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나왔습니다. 네네. 옛날에 러시아 소설도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나 뭐 이런 소설을 읽어보면은 루블화가 항상 나오잖아요. 러시아 소설이니까. 근데 루블화가 항상 종이 조각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되게 가치 없는 돈처럼. 근데 그 사실 루블화가 원래 그게 연원이 있는 게 옛날에 예카테리나 대제 때 루블화 지폐 처음 발행됐는데 서방의 돈은 달러든 파운드든 간에 다 은본위제도를 채택해가지고 총량을 통제를 했잖아요. 돈의 가치가 유지됐는데 러시아는 한 번도 금이나 은하고 링크 시킨 적이 없어요. 그냥 종이를 그렇구나. 찍어가지고 막 써가지고 항상 이렇게 초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가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가지고 신뢰를 얻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진짜. 화폐였다 전통적으로 이런 종이장이 될 이미지가 수밖에 없었군요. 네, 링크를 안 시켜서. 갑자기 그런 이렇게 다른 지식이 생각이 났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경제 분야에선 그럼 상호 결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고 그리고 첫 번째는 어쨌든 군사적인 지원, 두 번째는 이제 결제 체계를 또 발전시키겠다. 세 번째가 이제 인도주의적인 협력. 이게 인도주의라는 말에는 참 많은 의미가 들어가는데 인도주의, 휴메니테리안 그렇죠. 코어퍼레이션 이런 거겠네요. 어디까지를 인도주의적으로 볼 것인가는 참 그 데피니션이 좀 다르긴 한데 세 번째가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유라시아에서 평등하고 불가 분리적인 안전 구조를 건설한다.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 안전 구조. 이게 어떤 뜻이면 정치적으로 지금은 어쨌든 서방 중심, 뭐 유럽 중심,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식으로 모든 어떤 권력 관계들이 형성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러시아, 중국, 북한 이런 나라들 쪽으로 조금 무게 중심이 오도록 우리도 뭔가 좀 구조적으로 정치적인 환경을 좀 개선시키자. 한마디로 관계 개선을 조금 하자. 이런 좀 거시적인 맥락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아주 실질적으로는 그 뒤에 나옵니다. 인도주의적인 협조 발전을 하자. 그리고 고등기관 간의 과학 활동 활성화를 하자. 이제 인력 교류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사실 이제 여러 가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뭐 젊은 사람들 그 학생들 데려다가 실제 교류를 빙자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서 북한이 원하는 이제 그 정찰 위성 이번에 실패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과학 기술, 뭐 무기 기술 이렇게 이전받을 수 있을 테고 또 하나는 2017년에 유엔 결의안이 나왔던 게 뭐냐면 이제 돈줄을 다 차단하기 위해서 러시아 안에 그 어느 나라든 간에 이제 북한 노동자가 있다면 당시 기준으로 19년 말까지 다 북한으로 이제 송환시켜라, 다 보내라 이런 것이 유엔의 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돈줄 차단을 위해서. 그래서 뭐 위스키도 뭐 수출하면 안 되고 뭐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 송출을 금지한 내용이었는데 아직도 러시아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뭐 심지어 한때 많을 때 5만 명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력 교환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러시아는 전쟁 때문에 이제 징집병들 그리고 많은 사람도 죽고 이랬으니까 공장 돌릴 이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제 노동자가 네. 필요한 것이고 당장은 그리고 북한은 말 그대로 외화벌이었기 때문에 북한 노동자를 최대한 중국이든 러시아든 많이 보내서 그 돈을 벌어서 이제 북한을 다시 가져와야 되고 네. 서로 이해관계가 완전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언어는 훌륭해요. 인도주의적 협조 발전, 뭐 과학 활동 활성화 등등 뭐 이런 건데 이제 그 가로 열고 어떤 내용인지를 좀 봐야 될 테고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합의될지 좀 봐야 됩니다. 네. 그럼 그 안전 구조라는 것도 일종의 노동 시장을 약간씩 이렇게 교류하는 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노동 시장 개방 비슷한 내용 될 수도 이거는 있다는 약간 좀 얘기네요. 정치적인 맥락에서 해석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워딩이 국제 관계를 더 안정적인 관계로 만들기 위해서 밀접하게 협조하자면서 이제 뭐 불가분리적인 안전 구조 건설하자. 이것은 이제 정치적으로 좀 균형을 맞추자 이런 맥락으로 그러네요. 저는 이제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이 인도주의적 뭐 등등 나오는데 결국은 서로 급한 거예요. 무기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니까. 푸틴이 웬만하면 잘 안 움직이는데 이번에 어떻게 뭐 24년 만에 갔다는 것은 그만큼 급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뭐 북한 뭐 고양이 손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어쨌든 고양이 손이 아니죠. 탄약을 어마어마하게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라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네. 어쨌든 이렇게 가서 이제 결속을 다지고 네. 둘이 사진 한 장 찍으면서 국제사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약간 이게 중국을 긁는 그런 것도 또 있을 겁니다. 네. 중국하고 북한하고 요즘 약간 좀 미묘한데 그래서 이제 푸틴하고 김정은이 사진 찍으면 이제 시진핑은 그렇게 기분 좋지만은 않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노렸을 테고 여러 가지 정치적 맥락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게요. 요즘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한다는데 중국에 가서 북한 노동자들이 외화벌이 해도 될 것도 같은데 거기서도 지금 또 하고 있죠. 사실. 거기서도 하고 있고 양쪽에서 어쨌든 네. 그러면은 루블화나 위안화로 벌어들여서 그 화폐를 송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걸 네. 노동자들이 달러로 바꿔가지고 송금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달러로 글쎄요. 그 중국에서는 그것을 뭐 위안으로 보내는지 달러로 보내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외화 벌이 뭐 어떤 화폐의 종류든 간에 네, 노동자들은 일제 현금으로 일단 통장에 꽂히니까 네, 네. 네, 네. 그걸 이제 가져올 수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보면은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들이 이 공장주로부터 돈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체납 임금이 발생해서 뭐 그 파업을 했다 뭐 이런 기사도 있었고 그 기억이 얼핏 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아, 그게 지난주에 사실 한 일주일 동안 페트로달러 얘기가 엄청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서 달러 패권이 드디어 저문다 막 이런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미국의 그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데서는 반박을 했는데 조금 중소 매체, 브릭스 뉴스 이런 데 있어요. 네네. 비즈니스 스탠다드 이런 데서 사우디가 1970년대 이후에 50여 년 동안 계속해서 달러화 결제를
그 석유 원유 가격의 원유에 대한 결제를 달러로만 받아왔는데 네. 이제 그 협정이 네. 끝나서 응. 끝났고 갱신을 안 하기로 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 화폐로 받기로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물론 여러 가지 반박도 있고 네네. 원래 그게 무슨 딱 정해진 협정이 있는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랫동안 지속될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그래도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미국 달러에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위상이. 자존심 상하는 네네. 일이고 그게 만약에 깨진다고 그러면 미국은 정말 큰일이잖아요. 네네. 달러의 힘으로 지금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런 빈틈을 또 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뭐 조금 약간 다른 거긴 하지만 달러와 그리고 이제 유로화와 함께 이제 위안화가 10년 내에 3대 기축 통화가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한 5년 전에 뭐 골드만삭스 보고서인가요? 뭐 이런 데 나왔으니까 어쨌든 각자 이제 체력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를 자꾸 더 확대하려는 게 중국의 입장인 거고 그러네요. 또 그 안에서 이제 러시아, 중국, 인도 서로 약간 신경전도 있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공식적으로 러시아에서 이제 밝힌 거는 푸틴이 아직 평양에 도착하기 전에 밝혔는데 그러니까 러시아 정부 이제 홈페이지에 밝힌 내용이 이번에 이제 그 동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러니까 친선 선림 및 협조에 관한 조약이라는 걸 2000년에 맺었어요. 근데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이제 전면적인 동반자 협력 관계로 격상시킨다라는 내용의 어떤 제안을 푸틴이 승인했다 이런 내용이 이제 홈페이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새로운 조약, 업그레이드된 조약을 할 텐데 그 안에 이제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니까 사실은 안보 쪽 관련한 것만 살짝 제외하고는 모든 방면에서 훨씬 더 관계를 격상시키겠다라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조약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도 이번에 약간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그러네요. 정상회담 자체는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죠. 조금 전에 이거. 시작했다고 속보가 그러면 떴어요. 네. 끝나야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미국 중심 질서에 정치적으로도 반대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약간 이 화폐를 이렇게 루브라가 될지 암호화폐가 될지 위안화가 될지 모르지만 화폐를 매개로 해서 이쪽에 블럭을 한번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에 공감대를 같이 그렇죠. 표시하는 정도는 분명히 될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북한은 사실 이제 아시겠지만 유엔 결의안 뭐 그거 때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석유나 뭐 천연가스 여러 자원들이 정말 엄청나게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무역의 이제 대부분은 중국에 의존하고 있지만 사실 러시아는 전쟁 이후에도 석유 천연가스 때문에 여전히 또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제가 생각보다 이렇게 네. 주저하는 것도 아니고 인도는 또 싼값에 중국도 싼값에 러시아산 그 석유를 사들이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러시아가 너무 땡큐죠. 만약에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회 지원해서 석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 네. 실제 뭐 제공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블록화가 그러니까 그런 석유도 오고 인적 교류도 되고 블록화가 진행되면은 당연히 돈도 화폐도 그 안에서 통용된 그렇겠죠. 루블화나 위안화 암호화폐 쓸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사실 국제 달러 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인데 그렇죠. 사실 주춤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경제적 여파도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러시아가 푸틴이 오늘 저녁에 베트남으로 가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푸틴의 동선을 보면 얼마 전에 중국 갔다 왔고 네. 이제 또 베트남 가고 또 그 중앙아시아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이제 한 번씩 가고 동선을 보면은 이제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어디에 신경을 쓰고 있다.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뭐 무역이든 뭐 인적 교류든 굉장히 미국과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인데 베트남도 이제 내 우군을 좀 만들고자 하는 생각 때문에 하노이까지 날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 중이고 비행기 타는 게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아무튼 베트남까지 간다는 거는 그 계속 블록 형성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러네요. 넓혀가겠다는 것이고 미국과의 어떤 동맹국들이나 어떤 협력국들 간의 어떤 관계를 조금 흔들어 보겠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백악관부터 국무부부터 뭐 나토 총장까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까 군사적인 측면은 자동 군사 개입 조항을 이번에 뭐 합의를 할 거냐 그런 얘기를 가지고 한국에서는 굉장히 문제 삼을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거는 언론에서는 얘기는 나왔는데 사실 저는 그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없어요. 그래 그건 안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왜냐면은 자동 그 개입 조항이 지난 61년 그 조약 때처럼 다시 생긴다면 사실은 굳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따지면 러시아 입장에서 더 부담스러워요. 네, 이제 북한이 예를 들어 문제를 또 일으키면 지원해야 개입해야 될 때, 되니까. 네, 그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네네. 전선이 두 개가 예를 들어 생긴다면 이게 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자동군사 개입 조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제적인 압력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그렇고 푸틴 입장에서는 약간 립 서비스 정도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조약상에 새겨 넣기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핵심은 푸틴, 김정은 둘이 만나서 미국의 달러 패권 체제에 대해서 정하는 블록을 한번 지향해 보자. 네, 뭐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미국 반대야 우리는 뭐 이런 거. 반미적인 반미 동맹까지는 아니고 동맹까지. 반미 연합 반미 블록인데 네네. 우리는- 과거에는 뭐 사실 동맹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그 이제 정상들이 갈 때 수행하는 그 수행원 명단들 보면은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외교 국방은 많이 가는 편인데 러시아 쪽에서는 국방장관 당연히 갔고요. 천연자원부 장관 갔고 천연자원부. 천연자원부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네. 자원들 그리고 보건장관이 갔어요. 이 보건장관은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보건장관. 교통부 장관이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철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분야별로 보면은 다 갔습니다. 그러네.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건 다. 에너지, 인프라 이런 게 그렇죠. 제일 필요할 것 네, 같은데. 네. 그래서 천연부 의료도 보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의료 쪽. 보건부 장관이 간 거 보면.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북한 땅에 첫 발을 내디딘 국가 정상이 지금 푸틴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 의미가 있어서 왜냐면 시진핑이 안 갔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시진핑이 평양 갔던 게 2019년인가 하여튼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전이었고 전이죠. 네네. 코로나 이후에 뭔가 좀 개방한 다음에 평양에 도착한 첫 지도자가 푸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에너지 부분 부총리까지는 다 갔네요 이번에.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네. 네. 근데 뭐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다 예고한 대로 될 것 같은데. 노동신문에 자동군사 나왔던- 개입은 없고 그- 경제는 하여튼 뭐 달러 패권에 같이 손잡고 저항해보는 네네. 방향을 생각해보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지원 같은 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되겠네요. 인적 교류 네.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안보리 결의 그 제재 위반이어서 아. 명시적으로 뭘 하긴 뭐 하니 그러니까 인도주의적 협력 이런 단어들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렇군요. 두루뭉실해서 네네네. 이제 그 구체적인 거는 이면 합의 뭐 이런 그렇게 게 있을 수 얘기해놓고 있으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그냥 진행을 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그렇겠죠. 네. 아까 그 G7 정상회의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좀 정리해 주시긴 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G7 정상회의에 나오시는 그 분들 정상들이 지금 대부분 다 좀 위기의 정치인들 아닙니까?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 마크롱도 그렇고. 이번에 그 딱 한 줄로 정리했어요. G7 이제 어쨌든 7개 정상회 저기 사전에 나오죠. 저분들인데 세븐 일곱 난쟁이와 그러니까 여섯 난쟁이군요. 여섯 난쟁이와 조르지아 멜로니 뭐 이렇게 표현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7명 보면 이탈리아 그 우익 총리 네. 멜로니를 제외하고는 다들 정말 정치적으로 정말 죽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명 마크롱 이번에 의회 프랑스의 해산하고 마크롱. 의회 해산하고 지금 총선 질 것 같고. 총선 질 것 같고 순핵도 다음 달 초에 7월 4일 날 총선하는데 아마 역대급으로 질 것 같고요. 영국 노동당이 북한 노동당만큼 의석이 나온다면서요. 지금 선거하면 보수당이 너무 못해가지고. 역대급으로 질 거라고 전망들이 나와요. 숄츠, 독일의 숄츠도 위기인가요? 예, 신호등 연정 이번에 신호- 망했죠. 그러니까 유럽 연합 그렇구나. 의회에서 다 망했고 선거에서 멜로니 혼자 지금 신났어요. 그리고 바이든 뭐 형사재판에서 트럼프 유죄라고 판결이 일단 나왔습니다만 지지율에 큰 변화는 없죠. 캐나다 총리도 별로 안 좋고 기시다는 무려 16.5% 찍었어요. 지지율이. 지지율. 윤석열 대통령보다도 훨씬 윤 대통령이 그래도 기시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는 그 훌륭한 위안을 참고 사실 한일전에서 이겼다고 봐야 되는. 조금 이겼네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그 멜로니를 제외하고는 다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 이런 상황에서 G7이 열렸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예전에 비해서는 주목을 많이 못 받은 네.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를 한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은 뭐 아까 그 러시아 그 동결 자산 가지고 네. 우크라이나 지원한다는 정도 센 얘기가 나와도 사실 이게 그대로 될지 알 수는 없는 거네요. 일단 그 11월 그 미국 대선 전에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된다면 이 500억 달러고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69조 원이니까 상당한 돈입니다. 네. 69조 원. 요거 말고 또 나온 얘기가 그래도 있나요? G7 정상회의에서. G7에서는 이게 핵심이었어요. 러시아 자산 동결해서 우크라이나 지원
할게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러시아에서는 그 국무부 대변인인가 이제 불가피한 보복 조치가 있을 것이다. 뭐 그 정도 고통스러운 얘기했고. 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동 얘기했고 중국 그 관계 뭐 과잉 생산 얘기했고 뭐 AI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그런 러시아 얘기는 자산? 다좀 구호성이라서 그렇죠. 다 이제 정상회담 합의문 제일 끝에 나오는 얘기들이어가지고 네, 핵심은 러시아 자산 동결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의 심기는 건드렸으나 다 난장이들이라서 갑자기 네. 푸틴이 거인으로 보이네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김정은도 네. 김정은 뭐 뭐.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실제 받고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주가가 오르고 있고. 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본인 잘리기 전에 한 번이라도 이제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야. 요즘 여러 가지 접촉설이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탈출구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서 기시다의 행보도 계속 주목을 해야 그러네요. 되는 상황입니다. 올해 안에. 북일 정상회담까지 하면은 북한이 정말 히트치는 건데. 참. 그러면 김정은 몸값은 어쨌든 불쾌하지만 올라가는 거는 그러네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이거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오늘 듣고요. 오늘 푸틴과 김정은이 만나서 미국의 정치적 패권, 경제적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같이 특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뭔가를 상호 결제를 통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 있었다는 얘기 전해주셨고요. 이승원 평론가님하고 지금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최승병 박사하고 돌아와서 테크노믹스, 기후테크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같이 인사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